보통의 날들은 천천히 풀려나가는 줄 알았다. 회사, 점심, 야근, 집. 일상이 실처럼 일정하게 풀려나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조용히 끊어지고 또다시 이어지는 그런 느낌. 그날 아침도 그랬다. 서울 초겨울, 아직 공기가 매캐하게 차가운 날. 나는 회의실에서 팀장님 발표를 멍하니 뒀다가 문이 갑자기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오늘 전략회의는 본사 쪽 일정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정리하고 각자 업무 보세요. 팀장님의 말에 여기저기서 안도의 숨이 터져나왔다. 나도 모르게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 때문에 며칠째 야근이 이어졌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지만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였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 자야겠다. 아니면 민수 깜짝 놀라게 하러 갈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다. 남편, 박민수.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긴 했지만 제대로 말 한 번 못 나눴던 애. 어른이 되고 우연히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 3년 연애 끝에 결혼한 사람. 결혼 4년 차. 싸울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은 우리 집,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회사 로비를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주차된 내 차 안으로 들어가 앉는 순간 묘하게 들뜬 마음에 괜히 음악을 크게 틀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면서 핸들을 두드렸다. 오늘은 진짜 빨리 왔다. 놀라겠지? 정상 퇴근 시간보다 3시간은 빠른 시각. 내가 갑자기 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없었다. 그게 그때는 너무 귀엽고 들뜬 비밀처럼 느껴졌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예고 없는 참사였다. 집 근처에 도착하자 동네 떡볶이집 앞에 늘어선 줄이 눈에 들어왔다. 늘 사람이 많았던 곳이라 눈에 익었지만 그날따라 그 붐빈마저 멀게 느껴졌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일상 속 작은 이벤트를 만들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승강기를 타고 우리 집이 있는 층에 내렸다. 복도는 조용했고 누군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키를 꺼내 현관문 앞에 섰을 때까지도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문을 열자마자 이상함이 툭 하고 떨어졌다. 현관 신발장이 눈에 들어오기 전에 제일 먼저 보인 건 낯익은 가방이었다. 화려한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진한 와인색 토트백. 나는 그 가방을 누구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엄마 가방? 엄마는 어디 가든 그 가방을 들고 다녔다. 심지어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갈 때도. 명품은 들고 다녀야 본전이지라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근데 엄마 차는 주차장에 없었다. 오면서 일부러 눈여겨봤다. 엄마 차가 있으면 또 밥하라고 내려오라고 할까봐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으니까. 택시 타고 왔나? 아니면 어디 잠깐 들렀다가 다시 나가려고.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느낌이 이상했다.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인 하이힐, 엄마가 평소에 자주 신는 구두까지 보자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쿵쿵 내려앉기 시작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 안으로 들어왔다. 엄마? 거실 불은 꺼져 있었다. 대신 부엌 쪽에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엄마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조용한 집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린 건 유리잔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따라 시선을 돌렸을 때 부엌 테이블 위에 놓인 2개의 와인잔이 보였다. 하나는 거의 비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반 정도 남아 있었다. 옆에는 와인병이 누워 있었다.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없던 것들이었다. 설마 아빠랑 와서 마셨나? 그럼 아빠 차가 있어야 했다. 없었다. 아빠는 지방 현장 근무 중이라 요즘 주말 말고는 집에 오는 일이 거의 없었다. 부엌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 잔을 클로저하게 봤다. 한 잔의 가장자리에 묻어있는 건 분명 립스틱 자국이었다. 진한 장밋빛, 엄마가 늘 바르던 색. 나는 참았던 숨을 내쉬며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귀를 기울였다. 집 전체가 조용한 것 같았다. 그런데 귀를 쫑긋 세우자 아주 희미한 소리가 위층에서 내려왔다. 녹음된 웃음소리처럼 이상하게 멀고도 가까운 흐릿한 숨소리와 미세한 움직임, 마치 이불이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다. 머리가 서늘해졌다. 민수야? 나는 본능적으로 남편 이름을 불렀다. 내 목소리가 공기 중에서 이상하게 가볍게 깨졌다가 다시 집안 어딘가로 흩어졌다. 위층에서 대답은 없었다. 대신 아주 잠깐 무언가가 멈추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리고 곧이어 다시 작은 소리들이 이어졌다. 이번엔 조금 더 숨가쁘게. 심장이 크게 한 번 뛰었다. 설마. 나는 스스로의 생각을 잘라내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내가 더 나쁜 거라고 머릿속에서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발은 이미 계단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수록 공기 자체가 더 무겁고 뜨겁게 느껴졌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끈이 땀에 젖은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지는 느낌이 난다. 몸이 둔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예민해져서 바닥에 작은 삐걱임 소리도 크게 들렸다. 2층 복도에 올라섰을 때 우리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다. 그 사이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소리가 이제는 너무 분명했다. 숨소리, 웃음소리, 속삭임, 내가 너무 잘하는 리듬, 다리가 후들거렸다. 갑자기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어 목이 꽉 막힌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손은 어느새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몸 안의 모든 피가 동시에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제발, 아니어라. 속으로 그런 말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동적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문을 밀었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종류의 악몽이었다. 우리 침대, 우리의 이불, 우리의 베개, 그리고 그 위에 엉켜있는 두 사람, 내 남편, 그리고 내 엄마, 둘이 벌거벗은 채로. 시간이 그 자리에서 끊어졌다. 숨이 멎은 것 같았다. 울음도, 말도,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냥 서 있었다. 눈앞의 그림이 이해가 되지 않아 뇌가 작동을 멈춘 사람처럼. 엄마가 먼저 나를 봤다. 놀라서 몸을 가리거나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져 있을 거라 생각했다. 최소한 미안해하는 눈빛이라도 있을 거라고. 그게 사람이니까. 하지만 엄마 표정은 그게 아니었다. 엄마는 살짝 짜증 섞인 얼굴로 숨을 고르며 나를 올려다봤다. 입술에 진한 립스틱이 번져 있었고 한쪽 눈가에는 마스카라가 살짝 뭉개져 있었다. 그런데 그 눈빛은 마치 내가 방해라도 한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지우야, 너 왜 이렇게 일찍 와? 엄마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 말투가 평소랑 너무 똑같았다. 마트에 갈 건데 같이 가자고 부를 때, 반찬 남았으니까 가져가라고 할 때, 살 빼야 한다고 핀잔 줄 때, 그때 늘 쓰던 그 어조였다. 세상이 기울었다. 민수는 그제야 나를 발견한 듯이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급하게 엄마에게서 몸을 떼어내며 허둥대다가 이불을 끌어당겼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다. 지우야, 이건 오해야. 아니, 잠깐만, 내가 설명할게.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단어들이 한 귀로 들어와 다른 귀로 쏙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방 안엔 분명 숨소리와 심장 뛰는 소리와 침대 삐걱이는 소리가 가득한데 나는 아무것도 못 들었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한 발, 또 한 발. 계단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다. 누가 내 몸 안에서 대신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았다.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혀가 내 것이 아니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한 번 발이 헛디뎠다. 다행히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에도 손이 난간을 꽉 붙잡고 있는 게 느껴졌다. 본능이 생존을 선택했다. 현관까지 내려와 운동화로 갈아 신을 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가 그대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다. 숨소리만 내 귀에서 크게 울렸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초록불이 켜지고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들어갔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내 차까지 달려가 손이 덜덜 떨리는 상태로 시동을 걸었다. 핸들을 쥔 손등 위로 푸른 혈관들이 튀어나와 있었다. 말도 안 돼. 진짜 아니야. 입에서는 계속 부정하는 말만 나왔다. 하지만 머릿속에 박힌 장면은 너무 선명했다. 민수의 손이 엄마의 허리를 잡고 있던 모습, 엄마의 입가에 어이없는 여유로움이 떠있던 모습, 눈물이 시야를 뒤덮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하지도 못한 채 나도 모르게 차를 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몰았다. 핸들은 스스로 돌고 있었다. 길은 평소처럼 익숙했지만 세상은 완전히 낯설어졌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다. 정신을 차렸을 때 차는 마포의 오래된 오피스텔 앞에 멈춰서 있었다. 수진이 사는 곳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내 제일 친한 친구. 이 도시에서 부모님 집 말고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몸이 먼저 움직였다. 차에서 내려 쭉 뻗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 초인종을 마구 눌렀다. 띵동, 띵동, 띵동.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열리고 잠옷바지에 헝클어진 머리의 수진이 얼굴을 내밀었다. 지우야? 너 무슨...
그 다음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무너져 내렸다. 수진의 품으로, 바닥으로, 어디든 버틸 수 있는 곳을 향해. 별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천장이 낯설었다. 흰색이 아니라 살짝 베이지빛이 도는 도배지. 귀에 들리는 소리는 차량 소음 대신 누군가 부엌에서 뭔가를 끓이는 소리, 컵이 부딪히는 소리였다. 나는 잠시 멍하니 누워있다가 옆에 놓인 베개 커버를 보고서야 여기가 어디인지 깨달았다. 수진집, 작은 방, 목 뒤가 축축했다. 눈물 자국이 베개에 옅게 번져 있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다. 그때 문이 살짝 열렸다. 깼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다. 손에는 머그컵이 들려 있었다. 익숙한 향기가 났다. 생강차. 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잤어? 점심 다 지나서야 눈 떴어. 거의 5시간은 뻗어 있어. 수진이 한숨을 섞으며 말했다. 어제 네가 와서 쓰러진 거 진짜 심장 멎는 줄 알았다. 바로 119 부르려고 했는데 겨우 숨 고르고 잠든 거라길래. 어제? 기억이 물 위로 떠올랐다. 현관, 가방, 와인따, 계단, 침대, 엄마, 민수. 숨이 막혀왔다. 가슴이 다시 조여들어왔다. 수진이 내 표정을 읽고는 아무 말 없이 컵을 건네줬다. 일단 이거 좀 마셔. 뜨겁진 않아. 나는 두 손으로 컵을 받아들였다. 손이 아직도 약간 떨렸다. 생강차를 한 모금 삼키자 뜨끈한 액체가 식도를 따라 내려가며 속을 조금 데웠다. 그제야 탁자 위에 놓인 내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화면 한 켠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다. 전화, 문자, 장난 아니더라. 수진이 낮게 말했다. 하루 종일 울려대서 진짜 벽에 던져버릴까 생각했어.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카카오톡 알림이 줄줄이 쌓여 있었다. 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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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민수, 엄마, 민수. 그리고 부재중 전화 수십 개. 눈이 핑 도는 느낌이었다. 볼 거야? 수진이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그럼 그냥 꺼버릴까? 나 줄래? 내가 대신 볼까? 아니, 나는 힘없이 웃었다. 어차피 언젠가 닿아야 할 텐데. 근데 오늘은, 지금은 안 보고 싶어. 수지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등을 쓰다듬었다. 한참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너무 현실이 될 것 같아서 아직은 꿈이라고 믿고 싶은 어떤 비겁한 마음이 내 안에서 버둥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번호와 메시지 알림으로 잔인하게 증명되고 있었다. 별표 그날 오후 나는 결국 집에 가기로 결심했다. 돌아가서 화해하려는 게 아니라 내 물건들을 챙기기 위해서.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나 혼자 갈래. 내가 말했다. 그게 더 위험해.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누군데. 너 혼자 보내면 내가 사람도 아니다. 같이 가. 뒤에 버티고 있을게. 나는 고집 부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내 고집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으니까. 집 앞에 도착하자 다리가 다시 후들거렸다. 아파트 동 입구를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이곳이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집이었고 퇴근 후 돌아오면 편안함이 반겨주던 공간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조용히 문이 열렸다. 현관 안은 어제와 똑같았다. 엄마 가방만 사라져 있었다. 대신 바닥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셔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셔츠, 민수가 입던 거. 빨래 바구니에 넣을까 하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떠올랐다가 곧바로 내가 왜? 라는 자조와 함께 사라졌다. 거실로 들어가기 전 계단 위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지우야? 그 목소리 너무 익숙해서 너무 사랑했던, 너무 믿었던, 그래서 지금 더 견딜 수 없는 목소리.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뒤돌아서 계단을 올려다보니 민수가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다. 어제 그 방에서 본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가 말했다. 대답 대신 내 옆에 있던 수진이 앞으로 한 발 나섰다. 지우 집만 챙기고 갈 거예요. 얘기할 거면 나중에 변호사랑 같이 하세요. 민수는 수진을 한번 짧게 보더니 곧바로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제발 잠깐만. 진짜 잠깐이면 돼. 나 실수했어. 진짜로.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침착하게 나왔다. 아무도 강제로 시킨 거 아니잖아. 내 엄마가.
그는 말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 나 그때 너무 힘들었고 술도 좀 마셨고 내 엄마가 계속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잘랐다. 엄마 탓이라는 거야.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나도 잘못했고 엄마도. 그만해.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는 건 나중 문제고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이 집에서 더는 못 산다는 거야. 민수는 계단을 내려와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저는 반사적으로 한 발짝 물러났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그의 눈빛이 무너지는 게 보였다. 나 진짜 너 잃고 싶지 않아. 제발 우리 상담 같은 거 받아보자. 부부 상담도 있고 가족 상담도 있고 한 번만. 민수야, 나는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평온하게 불렀다.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최소한 내 엄마는 아니었어야 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이 확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난 네가 나를 사랑했다고 믿고 싶었어. 지금도 그게 완전히 거짓이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사랑이 어떻게든 뭔가를 변명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야. 민수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갔다. 그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았다. 그래도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너무 가벼웠다. 그 말을 받기에는 내가 잃은 것이 너무 컸다. 수진이 팔꿈치로 나를 살짝 건드렸다. 짐 챙기자. 우리는 그 말을 신호 삼아 2층으로 올라갔다. 안방문을 열자 어제의 공기가 아직도 방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특유의 냄새, 어질러진 이불과 베개, 침대 옆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인 와인잔. 나는 시선을 돌리고 옷장 쪽으로 걸어갔다. 옷들을 하나하나 접어 캐리어에 넣으면서 속이 비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이 집에 들어올 때 설레는 마음으로 색깔 맞춰 골랐던 커튼, 함께 고른 침대 프레임, 드라이 플라워. 그 모든 게 이제는 배경 소품처럼 보였다. 우리가 함께 쌓았다고 믿었던 것들의 대부분은 알고 보면 나 혼자 들고 있던 상자였구나. 그 상자를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거의 2시간 동안 옷과 서류, 노트북, 화장품, 소중한 물건들만 챙겼다. 캐리어 2개와 에코백 3개, 집에서 나갈 수 있는 내가 가진 전부였다. 현관으로 내려왔을 때 민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우리가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진짜 이게 끝이야?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끝이야. 그의 눈이 빨갛게 충혈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그는 나 대신 울 자격을 잃었다. 나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다.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날아왔다. 그래도 조심히 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너무나도 평범한 인사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별표. 그날 밤 수진 집 작은 방에서 나는 휴대폰을 다시 켰다. 꺼져 있던 동안 쌓인 알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카카오톡, 문자, 부재중 전화, 심지어 인스타그램 DM까지. 나는 가장 위에 있는 메시지부터 천천히 내려가며 읽기 시작했다. 민수, 지우야, 제발 얘기하자. 어제는 내가 너무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진짜 너무 미안해. 꿈 같아. 엄마가 먼저 나한테. 아니, 이런 말은 변명 같겠지. 그래도 우리 이대로 끝나고 싶지 않아. 엄마, 너 지금 어디야? 갑자기 그렇게 뛰어나가면 어떡해? 사람이면 책임을 지고 대화를 해야지. 네가 없어지니까 집안이 다 어수선하다. 집안이 어수선하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 다음 메시지. 엄마, 어제 일은 말 그대로 사고야. 너랑 민수 사이가 요즘 안 좋으니까 내가 좀 도와주려고 했던 거고. 남자는 관심이 필요해. 너도 결혼했으면 알잖아.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게 엄마 입에서 나오는 말이구나. 메시지를 더 내렸다. 엄마, 너 예민한 거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이번에는 좀 지나쳤어. 네가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면 나중에 친척들한테 뭐라고 설명해. 우리 체면도 생각 좀 해. 나는 더 이상 그 이후의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 그날 새벽 나는 변호사 상담 예약을 했다. 별표 며칠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또 왔다. 이번에는 수진 핸드폰으로. 네 엄만데 안 받길래 너 옆에 있지? 엄마의 목소리가 스피커폰 너머로 들렸다. 수진이 잠깐 나를 쳐다봤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말했다. 내 옆에 있어요. 그래? 그럼 잘 들리겠네?
엄마가 말했다. 둘 다 잘 들어. 우리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전화로 할 일이 아니야. 나는 힘없이 물었다. 얘기해서 뭐 하게? 넌 항상 극단적이야. 엄마가 혀를 찼다. 사람 일이란 게 흙 아니면 백이 아니야. 어른이면 회색도 좀 볼 줄 알아야지. 카페 하나 잡을 테니까 시간 맞춰 나와. 싫어. 안 나오면 내가 네 회사로 찾아갈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차갑게 낮아졌다. 너 그 회사에서 이미지 관리하는 거 좋아하잖아. 사람 많은 데서 얘기하는 건 너도 피하고 싶을걸? 협박 같지도 않은 협박이었지만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내 인생 구석구석을 흔들 능력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결국 나갔다. 마포구 조용한 골목에 있는 엄마가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카페. 커다란 유리창 옆자리에 엄마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 놓여 있었다. 엄마는 내가 들어오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얼굴이 말이 아니다. 엄마가 말했다. 거울 한번 안 보고 나왔어? 잠이 잘 오긴 하겠냐. 내가 대꾸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난리를 쳐? 엄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앉아. 나는 엄마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카페 안은 은은한 음악과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우리 주위만 동그랗게 비어있는 것 같았다. 그래, 한번 이야기해보자. 엄마가 말했다. 너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난 것 같니? 진짜 몰라서 물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 남편이랑 내 엄마가 우리 침대에서 그 장면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건 미성숙한 태도야. 엄마가 말을 끊었다. 네가 본 건 단편이야. 인생은 전체로 봐야지. 단편? 나는 웃음이 나왔다. 엄마, 내 결혼 생활의 전체를 통째로 갈아엎은 장면이었어. 그게 어떻게 그냥 단편이야?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항상 감정에 앞서. 문제는 그거야. 엄마가 말했다. 너랑 민수 사이가 요즘 어땠는지 너도 알잖아. 서로 바쁘다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대화도 줄고. 남편이 외롭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래서 엄마가 대신? 나는 목이 메어 올라오는 걸 겨우 참았다. 내가 바쁘다고 내가 남편을 많이 챙겨주지 못했다고 느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남편이랑 같이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들어. 엄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네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도운 거야. 남편이란 사람 언제든 나갈 수 있어. 남자 믿고 살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말했어. 네가 민수 붙잡고 싶으면 어른스럽게 행동해야지. 감정 폭발하고 집 나가버리는 게 어른이야?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말이든 지어낼 수 있는 걸까? 엄마, 나는 겨우 입을 떼었다. 나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엄마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가 금세 다시 굳어졌다.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엄마가 버럭 말했다. 내가 다른 집 딸내미처럼 방치했으면 네가 이렇게까지 컸겠어? 내가 싸우고 챙기고 잔소리하고 다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근데 네가 하는 보답이 이 꼴이야? 보답? 나는 힘없이 웃었다. 엄마한테 잘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어. 엄마가 좋아할 만한 대학 가고 엄마가 자랑할 만한 회사 들어가고 엄마 체면 세워주려고 결혼식 준비하고. 근데 엄마는 언제 내 편이었어? 엄마는 고개를 돌렸다. 피해의식 좀 그만 가져. 엄마가 말했다. 너는 항상 피해자야. 남편이 조금만 힘들다 해도 나는 왜 이해받지 못하지 이러고. 내가 조금만 지적하면 엄마는 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지 이러고. 세상이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려? 나는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됐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말이 다 맞다고 치자. 그래도 엄마랑 민수가 한 짓은 용서 못해. 그리고 그걸 합리화하려는 엄마는 더더욱. 지우야, 엄마가 내 손목을 잡았다. 이러면 안 돼. 친척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데 너 혼자 드라마 찍듯이 나가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이상해 보이는 줄 알아? 드라마 찍은 건 엄마야. 나는 손목을 빼냈다. 내 인생을 엄마가 만든 막장 드라마 무대에 올리지 마. 엄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 엄마가 낮게 말했다. 네가 지금 뭘 버리고 있는지 아직 모르는 거야. 곧 알게 될걸.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뜻이야? 내가 되물었다. 엄마는 입술 가장자리를 살짝 올렸다. 그 웃음은 너무 익숙해서 소름이 끼쳤다. 누군가를 속이기 전에 지어 보이는 표정. 지금은 말 안 할래. 엄마가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알게 될 거니까. 그제야 나는 엄마가 아직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아마도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 거라는 것도.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카페를 나왔다. 초겨울 공기가 얼굴을 후려쳤다. 숨을 들이쉬자 차가운 공기가 폐 안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세상은 분명 어제와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다. 회사원들은 커피를 들고 출근을 하고 학생들은 학원으로 향하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웃었다. 그런데 내 인생만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별표, 엄마가 말한 곧 알게 될 것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로부터 정확히 2주 후 이모에게서 카톡이 왔다. 이모, 지우야, 오늘 저녁에 외가 쪽 식구들 다 모인대. 네 엄마가 집에서 가족 모임 하자고 했다는데 너 초대 받았어?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나? 아니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이모?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 관련된 얘기라면서 꼭 왔으면 좋겠다고 했더던데. 엄마가 친척들을 집으로 모은다. 나와 관련된 이야기. 2주 전 카페에서의 그 표정. 퍼즐 조각들이 드디어 한 방향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 갈게요. 몇 시예요? 별표, 부모님 집 거실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어릴 때 설날마다 보던 얼굴들, 사촌들, 고모들, 이모들. 어색한 웃음과 의례적인 안부 인사가 공기 중에 가볍게 튕겨다녔다. 나는 문지방 근처에 서서 잠시 숨을 몰랐다. 그때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엄마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는 머리를 곱게 말아올리고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살짝 루즈한 니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 아래로 배 부분이 눈에 살짝 걸렸다. 설마? 그때 엄마 옆에서 서 있던 사람이 시야에 잡혔다. 민수였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손을 모아주고 있는 민수. 친척 어른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건성으로 대답하고 있었다. 그 눈은 한 번도 나를 향하지 않았다. 엄마가 내가 온 걸 보더니 환하게 웃는 척 손을 흔들었다. 지우 왔네? 다들 우리 지우 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내게 쏠렸다. 나는 억지로 미소 비슷한 무언가를 지었다. 왔어. 이모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요즘 많이 힘들다며 이모가 나중에 따로 연락할게. 엄마가 손뼉을 딱 치며 모두를 조용히 시켰다. 자자, 이제 다들 왔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 말투, 그 표정. 마치 잔치에서 축하할 소식을 발표하는 사회자 같았다. 나는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크게 내려앉는 걸 느꼈다. 엄마가 살짝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손을 배 위로 올렸다. 사실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모셨어요. 엄마가 말했다. 저 아기 가졌어요. 순간 거실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컵을 놓치고 누군가는 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장난하지 말고 진짜 말해요. 고모가 웃으면서 말했다가 엄마의 표정을 보고 웃음을 멈췄다. 진짜야?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시선들이 동시에 민수에게로 쏠렸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다. 그러면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가? 엄마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아주 천천히 민수를 향해 몸을 돌렸다. 아, 네, 엄마가 말했다. 아버지는 여기 있는 지호 남편 민수예요. 그 순간 세상이 또 한 번 뒤집혔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말도 안 돼 중얼거렸다. 고모들 사이에서 탄식과 욕설이 뒤섞여 터져나왔다. 나는 소리를 들었다. 분명히 모두의 목소리를. 그런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심장 박동 소리만 쿵, 쿵, 쿵 귀 안에서 미친 듯이 울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내가 겨우 목소리를 짰다. 지금 진짜로 하는 말이야? 엄마는 나를 애써 안쓰럽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지우야,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엄마가 말했다. 근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생명을 지우는 건 안 되잖아. 너도 알잖아. 그건 안 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아기를 낳겠다고? 목이 탔다. 그리고 아빠는? 민수라고? 응, 엄마가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듯 배를 한번 쓸어내렸다. 책임감 있는 남자라 그런지 혼자 쑥 빠지겠다는 말은 안 하더라. 도망 안 가겠다고 약속했어. 민수는 그 말이 나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냥 숨만 쉬고 있었다.
마치 숨을 멈추면 모든 게 사라질 거라고 믿는 사람처럼. 너무 놀라지 말고 좀 축하해줘. 엄마가 덧붙였다. 우리 집에 새 생명이 찾아온 거니까. 그 아기는 네 동생이자 뭐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가족이잖아. 축하라니. 나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입술이 떨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축하하라고? 내가 겨우 말했다. 엄마가 내 남편이랑 애를 가졌는데 내가 그걸 축하하라고? 엄마 표정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다. 감정은 나중에 정리해도 돼. 엄마가 낮게 말했다. 지금은 어른스럽게 행동할 때야. 다들 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엄마는 사람이야? 아니면 괴물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도대체 나한테 뭐를 원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박수라도 쳐줄까? 거실이 숨을 죽였다. 이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지우야, 잠깐 나가서. 난 여기서 더 못 있겠어. 나는 뒤로 물러났다. 엄마 마음대로 가족이랍시고 억지로 엮고 체면이고 뭐고 나 이제 하나도 상관 안 할 거야. 너 설마 우리랑 연 끊겠단 소리야? 엄마가 물었다. 피는 못 속여. 가족이란 건 가족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 나는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다. 근데 엄마는 그걸 제일 먼저 깨버렸고 민수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지우야, 나 미안해. 나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서. 책임? 내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책임이라는 단어 쉽게 쓰지 마. 진짜 책임이었으면 이런 일 안 만들었겠지. 그의 얼굴에 다시 핏기가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숨이 막혔다. 벽이 나를 향해 좁혀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도망쳤다. 이번에는 진짜로 도망쳤다. 별표 그날 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내온 안내 메일을 다시 열어봤다. 이혼 소송 절차 안내. 스크롤을 내릴수록 현실이 더 또렷해졌다.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 목록, 증거자료 정리.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설명들은 너무도 일상적이고 기계적이었다. 변호사에게는 수십, 수백 번째일 일이겠지. 하지만 내게는 생 처음 겪는 전장이었다. 나는 컴퓨터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모니터에 비친 내 얼굴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눈밑은 시커멓게 까져 있었고 입술은 까슬까슬하게 말라 있었다. 그래도 시작해야지. 혼잣말을 하고 나는 하나씩 파일을 열어 스캔을 뜨고 폴더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손이 떨렸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이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다. 그날 이후 나는 민수의 카톡에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문자를 보냈다.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잖아. 엄마가 많이 힘들어한다. 나 혼자 감당하기 벅차. 너라도 가끔 연락해 줄 수 없겠냐. 마지막 메시지는 새벽 3시에 왔다. 나도 무섭다. 이게 내 인생이 된 게.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뒤집었다. 더 이상 그의 두려움까지 내가 떠안을 수는 없었다. 내게도 무서울 게 너무 많았으니까. 그 다음 날 나는 처음으로 상담센터를 찾아갔다. 회사에서 2정거장 떨어진 곳, 조용한 건물 5층, 심리상담센터라는 작은 간판이 달려있는 곳이었다. 사전 예약을 하고 찾아간 곳이라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상담사 선생님이 나를 맞아주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이라고 합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여자였다. 따뜻한 차를 건네며 내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며 웃어주었다. 지우 씨, 이름이 낯설게 들렸다.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왔다. 엄마, 민수, 회사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내 이름은 왠지 처음 듣는 것 같았다.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정은 선생님이 물었다. 나는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다.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지 몰랐다. 한참 동안 손만 주무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남편이요. 첫 단어를 뱉자 그 뒤로는 쏟아지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남편, 엄마, 그날 봤던 장면, 엄마의 말들, 가족 모임, 임신 발표, 민수의 메시지들. 그리고 내 안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날뛰는 죄책감과 분노와 상실감. 정은 선생님은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다. 그저 내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서야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정은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다. 어느 부분이요? 엄마가 그런 일을 했는데도 제가 아직도 엄마 걱정을 해요. 민수가 너무 바보 같고 미운데 그래도 저 사람도 피해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또 그런 생각하는 내가 너무 싫어지고 그냥 제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녀는 잠시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지우 씨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냥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같은 패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 그게 정상이라고 믿고 자라온 거죠. 엄마는 늘 본인 중심이었어요. 내가 말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나 때는 더 힘들었다고 하고, 제가 억울하다고 말하면 너는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서운함을 티내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로 끝내고, 그래서 지금도 그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정은 선생님이 조용히 덧붙였다. 지우 씨가 지금 느끼는 죄책감은 사실 엄마가 평생 심어준 거예요. 네가 감정을 표현하면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 네가 화를 내면 너가 문제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받아온 거죠.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새로 배워야겠죠.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내 감정이 나에게도 중요하다는 것, 경계를 세워도 된다는 것, 누군가의 잘못까지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한 걸음씩 오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머리로는 이해됐지만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상담실을 나오면서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들과 떨어져 나오는 건 단순히 이혼이나 연 끊기 이상의 의미라는 걸. 그건 내가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는 걸. 그래도 시작했다. 내 발로, 내 선택으로. 별표. 그 사이에도 엄마와 민수 쪽 상황은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엄마는 친척들, 이웃들, 심지어 교회 사람들까지 붙잡고 자신의 버전의 이야기를 풀어놨다. 내가 일부러 그런 줄 아세요? 지우가 먼저 결혼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민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요. 딸이 자기 남편을 안 챙기니까 엄마가 나서는 거죠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어떤 날은 이모에게 이런 카톡이 왔다. 이모, 너 엄마 사람들 앞에서 네 얘기 진짜 이상하게 한다. 네가 어른스럽지 못해서 자기가 대신 책임지는 중이라나. 이모도 딱 잘라 말해줬다. 그건 아니라고. 그래도 자기 말만 옳다고 믿고 있는 것 같더라. 나는 한숨을 쉬며 답장을 쳤다. 이모,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이제 엄마 이야기 들으면 귀를 막아야 할 것 같아요. 엄마는 SNS에도 열심히 글을 올렸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온 사진, 병원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을 배경으로 글이 적혀 있었다. 예상치 못한 선물, 축복, 기적, 나이 들어받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그 아래에는 하트 이모티콘과 샵 엄마가 된다, 샵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같은 해시태그들이 달려 있었다. 댓글 중에는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소문을 어렴풋이 들은 듯 애매한 멘트로 눈치를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중 하나. 어머님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용기를 내시다니요. 나는 핸드폰 화면을 보다가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용기? 이게 용기면 세상 모든 막장은 다 용기 있는 선택이지. 덕분에 나에 대한 소문도 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초등학교 동창에게서도 카톡이 왔다. 야, 혹시 니네 집 얘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 맞아?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 장난인 줄 알았는데 혹시 진짜야?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잠깐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었다. 응, 나야. 근데 나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런 거 보게 되면 굳이 나한테 말 안 해줘도 돼. 그 친구는 바로 사과했다. 미안. 그냥 너무 충격이라. 아무튼 너 잘 버티고 있는 거 존경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도 네 편인 건 알아줘. 그 말에 조금은 숨 쉴 수 있었다. 세상은 이미 이 사건을 자극적인 이야기로 소비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몇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그 몇 사람 덕분에 나는 완전히 부서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 엄마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민수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어. 어느 날 엄마에게서 온 카톡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같이 있는 게 좋겠지? 그 다음 메시지. 너도 언젠가 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다시는 엄마에게 답장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정말로 끊어냈다. 그 순간에도 한켠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꿈틀거렸다. 아기가 태어나면 더 큰 폭풍이 올 거라는. 내가 아무리 멀리 도망가려고 해도 그 폭풍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라는.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다. 그 폭풍이 엄마와 민수의 삶을 어떻게 집어삼키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게 될지. 엄마가 아기를 갖고 민수가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둘이 만든 지옥은 저 둘이 알아서 감당하겠지.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더 집요했고 사람들의 선택은 늘 가장 나쁜 방향으로 꼬여 들어갔다. 폭풍은 예상보다 빨리 왔다. 별표 전화는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왔다. 원래 새벽 전화는 무조건 안 받는 주의였는데 벨소리를 듣자마자 잠이 확 깨버렸다. 화면에 뜬 이름 때문이었다. 이모.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그냥 밤샘 근무하다가 심심해서 건 사람의 톤이 아니었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이모? 지우야. 이모의 목소리가 딸렸다. 미안한데 지금 혹시 통화 가능해? 무슨 일 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빠? 아니, 네 아빠는 아니고 이모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다. 네 엄마가 방금 구급차 타고 병원에 실려갔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왜요?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대.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다가 얼굴이 새파래지고 정신을 잃었대. 민수가 119 불러서 지금 여의도 종합병원으로 갔어. 여의도 종합병원. 내가 잘 아는 병원이었다. 회사 다닐 때 건강검진 받으러 몇 번 갔던 곳. 지금 많이 안 좋아요? 내가 물었다. 일단 응급실로 들어갔고 산부인과 쪽에서 보고 있대. 나도 지금 가는 중인데 너 올 수 있겠니?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이불을 걷어찬 듯 일어났다. 손이 먼저 가방을 찾았다. 머리는 아직 상황을 정리하지 못했는데 몸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는 분명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엄마가 응급실에 있다는 말 한마디에 어린 시절 내 안에 심어진 본능이 자동으로 켜졌다. 누구야? 거실에서 졸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이었다. 야근하고 늦게 들어와 이제 막 잠들었을 시간이었다. 이모, 나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다. 엄마가 쓰러졌대. 병원 갔대. 잠이 확 달아난 수진이 바로 일어나 나를 붙잡았다. 야, 잠깐만. 너 혼자 갈 거야? 그래야 하지 않을까? 나는 애매하게 웃었다. 이건 내가 가야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혼자 있다가 또 쓰러지면? 수진은 단호했다. 내가 같이 갈게. 운전은 내가 하고.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여의도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커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밤샘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 보호자들의 피곤한 한숨들.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다. 이모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었다. 민수였다. 수척해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허리까지 내려온 패딩 점퍼. 늘 예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다니던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엉망이 되어 있었다. 엄마, 나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다. 엄마가 쓰러졌대. 병원 갔대. 잠이 확 달아난 수진이 바로 일어나 나를 붙잡았다. 야, 잠깐만. 너 혼자 갈 거야? 그래야 하지 않을까? 나는 애매하게 웃었다. 이건 내가 가야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혼자 있다가 또 쓰러지면? 수진은 단호했다. 내가 같이 갈게. 운전은 내가 하고.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별표 여의도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커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밤샘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 보호자들의 피곤한 한숨들.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다. 이모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었다. 민수였다. 수척해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허리까지 내려온 패딩 점퍼. 늘 예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다니던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한 번 더 쿵 내려앉았다. 이모가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지우야, 이모가 나를 꼭 안았다. 일단 수술실로는 안 들어갔고 지금 산부인과 병동으로 올라간대. 피도 많이 나고 혈압도 좀 떨어져서. 그제야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가 당장 죽을 것 같지는 않은 사관이라는 것에 안도인지 혼란인지 모를 감정이 올라왔다. 그 와중에 내가 이런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또다시 죄책감이 따라붙었다. 민수는 내가 온 걸 보자 어쩔 줄 몰라 했다. 눈을 몇 번 깜빡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와줘서 고마워. 엄마 상태는 어때요? 나는 그에게 눈을 잘 맞추지 못한 채 물었다. 응급실에서 안정제 맞고 피검사하고 초음파도 찍었어. 민수가 말했다. 아이 심장은 아직 뛰고 있대. 아이.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뭔가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 상황의 근원, 엄마와 민수의 선택이 만들어낸 존재. 내가 원하지 않았으나 이미 세상에 굳건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생명. 담당 의사가 곧 올라오라고 하더라. 민수가 덧붙였다. 산부인과 병실로 옮기고 나서 설명해준대.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병원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간호사가 다가와 호명했다. 박, 빈, 원 빈원 보호자분, 가족분들, 엄마 이름이었다. 우리는 간호사를 따라 산부인과 병동으로 올라갔다. 복도 곳곳에는 배불뚝이 임산부들이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고 벤치에는 산모 수첩을 들고 앉아있는 부부들이 줄지어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이 너무 낯설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 같았다. 엄마가 배정된 병실은 4인실이었다. 늦은 밤이라 주변의 다른 침대들은 대부분 커튼이 쳐져 있었다. 엄마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우리가 들어서자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뭐야, 다 왔어? 엄마는 피곤한 듯 눈썹을 찡그렸다. 이 시간에 오지 말랬구만. 쓰러졌으면 안부라도 보러 와야죠. 이모가 말했다. 이게 뭔 소리야? 나 걱정돼서 온 거야? 아니면 구경하러 온 거야? 엄마가 툭 내뱉었다. 다 필요 없어. 그냥 의사 말이나 제대로 들어. 그 말투조차 그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나는 웃다가 울다가 다시 웃고 싶어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다. 4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다. 가슴팍의 명찰에는 산부인과 강민호라고 적혀 있었다. 보호자분들 다 계시죠? 강 의사가 물었다. 네, 딸이랑 이모가 나를 가리켰다. 사위,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 남편입니다. 민수가 힘없이 말했다. 나는 그 호칭에 또다시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아직 법적으로는 그랬으니까. 강 의사가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다. 일단 산모분 상태는 심각한 응급 상황은 넘겼습니다. 출혈은 어느 정도 잡혔고 아이도 현재 심장박동은 잘 유지되고 있어요. 모두가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다만 강 의사가 말을 이었다. 몇 가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엄마가 짜증스럽게 눈을 굴렸다. 설명은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머리 아파 죽겠는데. 지금 해두는 거지 좋겠습니다. 강 의사가 담담하게 말했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했다. 우선 임신 주수가 산모분이 처음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모가 물었다. 산모분께서 처음 외래에 오셨을 때 본인이 마지막 생리일을 기준으로 이미 10주가 넘었다고 하셨잖아요. 강 의사가 말했다. 그런데 초음파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덜 나왔습니다. 물론 몇 주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수치들은 그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보다 이른 시기에 임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건데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강 의사가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저희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모분께서 임신 시기나 관계에 대해 계속 다른 말씀을 하셔서요. 엄마가 벌떡 상체를 일으켰다. 아니, 의사 선생님, 제가 나이도 있고 갱년기라 컨디션도 왔다 갔다 해서 착각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깊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착각하기에는 차이가 큽니다. 강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몇 가지 지표가 일반적인 임신 주수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무슨 검사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임신성 고위험군이라 비침습 산정검사 NIPT를 진행했어요. 강 의사가 말했다. 태아 염색체 이상 여부만 보는 검사는 아니고 아버지와의 유전적 일치 여부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됩니다. 법적인 친자 확인 검사는 아니지만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검사죠. 공기 자체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나는 그 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것 같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다.
강 의사가 민수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유감스럽게도 검사 결과상 태아는 박민수 씨와 유전적 일치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수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입니다. 강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민수 씨가 생물학적 아버지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모가 입을 틀어 막았다. 그럼 아빠가 누구라는 거예요? 강 의사의 시선이 엄마에게로 향했다.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방금 전까지의 짜증 섞인 여유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입술을 꽉 깨물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검사는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말했다. 검사라는 게 다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100%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강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민수 씨가 생물학적 부친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적인 사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수가 엄마를 바라봤다. 눈 속에 비친 감정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무엇이었다. 배신감. 자신이 서 있는 바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 영희 이모, 그는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 없는 호칭을 입에 올렸다. 그럼 누가 아빠예요? 엄마가 나를 힐끔 쳐다봤다가 눈을 피했다. 도대체 왜 여기서 그런 걸 따지는 건데? 엄마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든 그게 그렇게 중요해? 중요한 건 아기가 지금 뱃속에 있다는 거고 다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지. 다 같이? 내가 입을 열었다.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다 같이 책임지자고? 엄마가 번개처럼 고개를 돌려 나를 노려봤다. 너는 지금 말을 너무 쉽게 한다. 엄마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게 네 동생이 될지도 모르는 아기야. 네가 그렇게 막말하면 벌 받아. 그 아기를 막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엄마가 만든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민수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다. 그는 다시 물었다. 정말 나 아니에요? 민수 씨가 부친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되던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강 의사가 말했다. 지금 당장은 산모분과 태아의 안정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법적, 가정적 문제는 가족분들이 차근차근 논의하셔야겠죠.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가볍게 목례한 뒤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정적이 병실 안에 내려앉았다. 거짓말이지. 민수가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죠? 선생님이 뭔가 잘못 본 거죠? 검사 결과 잘못 나온 거죠?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세요. 민수가 다시 말했다. 정말 나 아니에요? 엄마는 그제야 몸을 돌려 민수를 바라봤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한참을 그러다가 결국 고개를 돌려버렸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까지 신문을 받아야 해? 엄마가 말했다. 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네가 할 말이 그거야? 누군지를 묻는 게 신문이에요? 민수가 허탈하게 웃었다. 내 인생 통째로 버리고 들어왔는데 적어도 그 이유가 뭔지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렇게 말할 자격 네가 있다고 생각해? 엄마가 쏘아붙였다. 너도 똑같은 사람인데 처음에는 네가 나한테 제발 그만하세요. 나는 엄마 쪽을 향해 소리쳤다. 지금 여기서까지 누구 탓만 하고 있을 거예요. 엄마의 눈이 나로 향했다. 그 눈 속에는 상처받은 표정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분노와 통제권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사람의 초조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넌 좀 빠져 있어. 엄마가 말했다. 이건 어른들 문제야. 그 어른들이 지금까지 뭘 만들었는데요.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숨이 막혔다. 병실 공기가 뜨겁고도 차갑게 목을 조였다. 이모, 저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요. 내가 말했다. 그래, 다녀와. 이모가 있을게. 이모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이 안에만 있을 필요는 없어. 나는 병실을 나와 복도로 나왔다. 복도 창가에 기대어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유리창 너머로 여의도의 야경이 보였다. 회사 건물, 불이 꺼진 오피스타운, 멀리 한강 다리 위를 지나는 차들의 불빛. 그 모든 풍경이 마치 다른 사람의 삶처럼 느껴졌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엄마가 처음 거짓말을 했던 순간, 민수가 처음 선을 넘었던 순간, 내가 처음으로 감정에 눈을 감았던 순간, 어느 것도 한 번에 터진 게 아니었다. 다만 작은 균열들이 조용히 쌓이다가 이제야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뿐이었다. 나는 브레이크가 없는 열차에 탄 승객 같았다. 아무리 내리고 싶다고 소리쳐도 멈춰주지 않는 열차.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민수였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유리창만 바라보며 말했다. 했잖아요. 그 말. 여긴 엄마랑 어른들 문제라고.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민수가 낮게 말했다. 아까 병실에서 나도 너무 멘붕 와서.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고 턱 근처에는 다듬지 않은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다. 그 모습은 내가 알고 있던 민수와 너무 달랐다. 이제 나도 알겠어. 민수가 말했다. 네가 어떤 사람 밑에서 자랐는지, 왜 그렇게 항상 먼저 사과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참아왔는지.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지금 말해봐야 뭐가 달라지는데요. 내가 말했다. 아무것도 안 달라질 거야.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나는 그 사람한테 넘어갔고 그 안에서 너를 공격하는 쪽에 서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제라도 봤잖아요. 내가 말했다. 그 사람 진짜 얼굴. 응,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책임지겠다고, 도망 안 가겠다고 나름대로 결심한 거였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결심마저도 얼마나 자기만족이었는지 알겠어. 진짜 책임은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였는데. 알면 됐죠. 내가 말했다. 늦었지만. 민수의 눈이 흔들렸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물었다. 계속 그 집에 있을 거예요? 그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바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무섭다. 엄마가요? 내가 물었다. 응.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아니 이모. 기분 좋을 땐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처럼 굴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바로 돌변해. 내가 조금이라도 반박하면 바로 울고 쓰러질 것처럼 호들갑 떨고 내가 죽어야 끝나냐 이런 말 하고. 그게 항상 협박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너무 익숙한 패턴이었다. 내 어린 시절의 일기장을 누가 가져가 크게 읽어준 듯한 기분이었다. 근데 나 아직도 완전히 못 벗어나겠어. 민수가 힘없이 웃었다. 그래서 더 이상 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오늘도 병원 오라고 말할까 말까 고민했어. 오라고 한 건 이모예요. 내가 말했다. 그래도 왔던 건 제 선택이에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을 잃은 채 서 있었다. 얼마 후 이모가 우리를 부르러 나왔다. 지우야, 너는 좀 들어가서 엄마랑 이야기할래. 민수는 잠깐 밖에서 쉬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모,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래도 딸인데. 딸이라서 더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엄마가 있는 병실 대신 병원 밖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했다.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강하게 스쳤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여의도 거리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고요했다. 나는 한참 동안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제 좀 알 것 같았다.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에도 흔들리는 내 마음과 동시에 엄마에게서 멀어지고 싶은 욕망, 둘 다 내 것이었다. 둘 다 진짜였다. 이제는 둘 중 하나를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 둘 다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엄마를 인간으로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 인간이 나에게 계속 칼을 휘두를 때 그 칼은 피해야 한다는 걸. 별표. 엄마의 입원은 일주일 정도 이어졌다. 그 사이 나는 병원에 다시 가지 않았다. 대신 이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었다. 아이는 계속 잘 자라고 있고 엄마는 의사 말은 들은 척도 안 하면서 간호사와 싸우고 있고 민수는 병실과 편의점, 보호자 대기실을 오가며 지친 얼굴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 너 꼭 거기 있어야 돼? 어느 날 통화 중에 내가 이모에게 물었다. 나라도 안 있으면 저 둘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서 그렇지. 이모가 한숨을 쉬었다. 너한테 이런 말 하기 미안하지만 네 엄마랑 민수랑 둘만 두면 진짜 드라마 찍을걸? 이미 찍었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일주일 후 엄마는 퇴원했다. 그날 밤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민수, 오늘 퇴원했어. 이모님이랑 같이 집에 모셔다 드렸어. 나도 그 집에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어.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실 오늘 짐 조금 싸서 나왔어. 네 엄마랑 같은 집에 있는 거 정신적으로 너무 버거워. 당분간 고시원 하나 잡아서 지내려고. 너한테 이 말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주면 좋겠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한 줄만 보냈다. 나 알아요. 민수가 다시 물었다. 너는 괜찮아?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나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서로 자기 몫은 각자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민수는 꽤 오랫동안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이틀 뒤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그래, 맞는 말이네. 미안했고 정말 고마웠어. 더 이상 너한테 힘들다고 말 안 할게. 그 말은 이상하게도 하나의 작별 인사처럼 들렸다. 나는 그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그게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 같았다. 별표 시간은 흘렀다. 회사에서는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나는 서서히 일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잠깐은 내 인생의 지옥도가 아니라 엑셀 파일과 메일함 안에서만 살아도 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넷플릭스를 보거나 카카오톡을 하며 웃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 사이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다. 사람들이랑 밥 같이 안 먹어? 어느 날 팀 선배가 물었다. 요즘은 그냥 혼자 먹는 게 편해서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사람들과 있으면 불편했다. 그들의 사소한 고민과 웃음이 내 인생과 너무 다른 세계처럼 느껴져서 동시에 내가 너무 큰 이야기를 들고 있는 것 같아 숨고 싶었다. 퇴근 후에는 상담센터에 들르는 날이 많았다. 지금 어떤 감정이 들어요? 정은 선생님은 늘 먼저 그렇게 물었다. 나는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대답을 했다. 허무해요. 억울해요. 무서워요. 그래도 전보다는 덜 흔들려요. 그녀는 내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받아 적었다. 그리고 가끔씩 내 말 뒤에 조용히 덧붙였다. 그 감정은 당연해요. 그건 지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날들이 있었다. 엄마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이미 카카오톡과 전화는 차단해둔 상태였고 엄마가 집 앞으로 찾아오는 일도 당분간은 없었다. 임신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몸이 무거워져 예전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힘들어진 탓도 있을 것이다. 대신 간간히 이모를 통해 소식이 들려왔다. 병원 다니면서도 간호사들이랑 싸우고 의사 말 안 듣고 기분 좋을 때는 태교 음악 틀어놓고 눈 감고 있고 기분 나쁘면 배를 감싸지고 다 너 때문에 그렇다며 주변 사람 탓하고 너 엄마 이제 민수욕도 제법 하더라. 이모가 전해줬다. 처음에는 그렇게 감싸돌더니 요즘은 남자란 다 그런 거다. 돈도 못 벌면서 책임은 무슨 책임이냐 이러고 있더라. 나는 한숨을 쉬었다. 예상은 했어요. 그래도 너까지 그걸 다 안아줄 필요는 없어. 이모가 말했다. 이미 충분히 많이 안았잖아. 그 말에 눈물이 찔끔 나왔다. 이모, 저는 언젠가 엄마를 다시 봐야 할까요?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이모가 조용히 말했다. 다만 네가 엄마를 안 보면 나쁜 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건 꼭 기억해. 별표 아이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공기 속의 긴장감도 같이 높아졌다. 어느 날이었다. 토요일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각.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잠이 깨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전화 벨소리였다. 이모. 심장이 먼저 알아챘다. 이모? 지우야. 이모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일찍 깨웠지. 미안하다. 근데 지금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또 엄마예요? 응, 산통 와서 급하게 병원 가는 길이야. 네가 오고 안 오고는 네 선택이야. 하지만 나중에 후회할까 봐 일단 알린다. 나는 이불을 움켜쥐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가기 싫다였다. 또다시 그 혼돈의 중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엄마의 소리 지름과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민수의 죄책감 가득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고개를 들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생명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세상에 나오려고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어떤 존재. 그 아이에게만큼은 내 감정이 아닌 다른 무엇 때문에라도 조용히 있어주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선택에 대한 문제. 그 아이가 태어난 날 나는 어디에 있었는지. 나중에 내 삶을 돌아볼 때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갈게요. 수지는 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또 병원이야? 그녀가 물었다. 응, 이번에는 진짜 애기 낳으러 갔다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이불을 걷고 일어나 옷장 쪽으로 갔다. 옷 챙겨, 내가 데려다 줄게. 나 혼자 가도 돼, 내가 말했다. 알아. 수진이 내 쪽을 돌아보며 웃었다. 그래도 병원까지 혼자 가는 길은 같이 있어줄래? 돌아오는 길은 네가 혼자 오고 싶어도 말리지 않을게. 가슴이 찡해졌다. 고마워.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말고 나중에 삼겹살 사. 수진이 일부러 밝게 말했다. 내 친구가 이런 드라마 찍는 동안 옆에서 보는 사람도 고생이거든. 우리는 그렇게 새벽 어스름 속으로 나섰다. 별표, 여의도 종합병원 분만실 앞은 생각보다 고요했다. 드라마에서처럼 사람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며 문을 들락날락하는 풍경은 아니었다. 대신 약간 졸린 얼굴의 간호사들이 컴퓨터로 분만 현황을 체크하고 있었고 몇몇 보호자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이모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앉은 남자를 보고 나는 잠깐 멈칫했다. 민수였다.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손가락 마디를 하얗게 만들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다. 얼굴은 퀭했고 수염은 더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다. 누가 봐도 며칠째 제대로 못 자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내가 다가가자 이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왔구나. 이모가 말했다. 일단 수술실 들어간 건 아니고 자연분만 할지 제왕절개로 바꿀지 상황 보면서 결정한대. 엄마는 많이 아파요? 내가 물었다. 아까 들은 바로는 소리 꽤 지르더라. 이모가 쓴웃음을 지었다. 간호사가 문 닫고 나와서 숨 고를 정도면 알겠지 뭐. 나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릴 적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너 낳을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죽다 살아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네가 나한테 그러고도 할 말이 있냐? 그때는 그 말이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목숨 걸고 낳았는지를 강조하는 말인 줄 알았다. 나를 향한 사랑이 과장된 줄 지금은 알 것 같았다. 그 말 속에는 사랑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평생을 두고 날 붙잡아둘 억압의 족쇄도 숨겨져 있었다는 걸. 지우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와, 줘서 고마워. 여기까지 데려다 준 건 수진이고요. 나는 일부러 건조하게 말했다. 저는 그냥 제 선택으로 온 거예요. 그래도 민수가 말끝을 흐렸다. 우리는 둘 다 더 할 말이 없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분만실 문이 열릴 때마다 다른 산모의 남편이나 부모가 허겁지겁 뛰어들어갔다가 조금 있다가 애매한 얼굴로 다시 나왔다. 웃음과 눈물, 안도와 피로가 뒤섞인 표정들. 우리 차례는 도통 오지 않는 것 같았다. 2시간쯤 지났을까 분만실 쪽에서 한 간호사가 나와 우리 쪽을 향해 걸어왔다. 빈원 씨 보호자분들? 간호사가 물었다. 우리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분만 진행 중인데요. 산모분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셔서 가족분 한 분만 안에 들어오셔서 손 좀 잡아주시면 좋겠대요. 간호사의 시선이 나와 이모, 민수 사이를 오갔다. 누가 들어가실래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이모가 나를 슬쩍 쳐다봤다. 지우야, 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 안 들어갈래요. 민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제가 들어가 볼게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준비해드릴게요. 밖에서는 핸드폰 사용 자제해주세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서 분만실 쪽으로 향했다. 잠시 후 문이 닫히고 우리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이모가 조용히 물었다. 너 진짜 안 들어갈래? 후회할 수도. 들어가서 제가 그 사람 손을 잡아줘야 할 이유를 못 찾겠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들어가서 엄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할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너 동생 낳는데 넌 뭐 하는 딸이냐. 이렇게 힘든데도 다 너 때문이라고 생각나. 그 모든 말을 듣고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문 밖에서 조용히 숨쉬는 쪽을 선택하고 싶었다. 이모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잡았다. 그래,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해. 별표,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분만실 안에서 간헐적으로 들리는 비명소리, 간호사들의 지시, 기계 알람 소리들. 그 사이사이 나는 내 호흡만 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어느 순간 기계 알람 대신 다른 소리가 들렸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아주 작은 울음소리.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았는데 점점 더 크게 또렷하게 들렸다.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그 순간 심장이 묘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소리가 이렇게까지 몸 안으로 깊게 파고들 줄 몰랐다. 잠시 후 분만실 문이 열렸다. 한 간호사가 피곤한 얼굴로 나와 말했다. 보호자분들 축하드려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이모가 눈가를 훔쳤다. 산모는요? 조금 기운이 없으시긴 한데 큰 문제는 없어요. 간호사가 말했다. 아기도 폐솔이 좋고 체중도 나쁘지 않고요. 잠깐 신생아실에 데려갔다가 오늘 오후나 저녁쯤 산모 옆으로 데려갈 것 같아요. 아빠는요? 내가 물었다. 안에서 산모분 옆에 계세요. 간호사가 말했다. 조금 진정되면 같이 나오실 거예요. 간호사는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엄마도 민수도 내 마음도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없었다. 다만 이 상황에 한 존재가 더 생겼다는 것뿐이었다. 그래도 그 울음소리만큼은 분명했다. 나왔다. 나 왔어. 어떤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졌건 간에 그 아이는 세상에 되고 자신이 존재함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조금 복잡한 감정으로 가슴을 채웠다. 별표. 그날 오후 산부인과 병실에서 의사가 다시 우리를 불렀다. 이번에는 분만실이 아닌 조용한 회의실 같은 곳이었다. 엄마는 아직 병실에서 회복 중이라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이모, 나, 그리고 민수가 모였다. 강민호 의사가 서류를 몇 장 들고 와 자리에 앉았다. 우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강 의사가 말했다. 아기도 산모분도 지금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회복 중입니다. 우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라는 말이 하나도 축하스럽게 들리지 않는 순간이었다. 다만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 오늘은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강 의사가 말을 이었다. 산전 검사 결과 그리고 오늘 출산 후 체열에서 확인한 결과까지 종합했을 때 그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박민수 씨는 법적 친자 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수의 눈이 감겼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의사의 입에서 다시 정리되어 나오자 그 말은 나무토막처럼 둔탁하게 가슴에 박혔다. 물론 이 부분은 의료적 판단일 뿐 법적인 문제는 또 다른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 의사가 덧붙였다. 하지만 향후 산모와 아이의 보호자 등록, 보험 처리, 향후 진료 방향 등에서 누가 법적 보호자인지의 문제가 중요해질 수 있어서요. 지금 상황에서 법적 보호자는 누구예요? 이모가 물었다. 현재 산모분이 혼인신고 상태인지 아이의 부를 누구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선 박민수 씨가 남편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라면 출생신고 시 자동으로 아버지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나중에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통해 정정하실 수 있죠. 말이 너무 복잡해졌다. 의사는 이 아이는 민수의 아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부드럽게 포장해 설명하고 있었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꽤 오랫동안. 민수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제 입장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만약에 민수가 잠시 말을 고르다 이어갔다. 제가 혼인신고를 유지한 상태로 출생신고도 제 이름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걸 정정하면 그 사이에 의료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 의사는 잠시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부분은 의료보다는 법적인 영역이라 제가 정확히 답해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초기부터 상황을 명확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민수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민수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슬퍼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새삼 깨달아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로 살 각오를 했지만 알고 보니 아버지가 아니었고 아버지가 아니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이상한 위치에 놓인 것이다. 그 위치는 감정과 윤리, 법과 현실이 모두 꼬여있는 최악의 지점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게 만든 사람은 누구였나? 엄마였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자신이었다. 회의실을 나와 병실로 돌아가는 길 민수가 입을 떼었다. 이제 나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허공에 던지는 중얼거림 같았다.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만 생각했다. 이제야 그걸 묻는 건 너무 늦었어. 그래도 이제라도 묻는 게 전혀 안 묻는 것보단 낫겠지. 별표. 아기가 태어난 지 며칠 후 나는 다시 산부인과 병동을 찾았다. 이번에는 누가 부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스스로 결정해서 간 방문이었다. 신생아실 앞 유리창에는 이미 여러 아이들이 줄지어 누워 있었다. 코에 산소줄이 연결된 아이도 있었고 고나게 자는 아이도 있었고 작은 주먹을 허공에 휘두르는 아이도 있었다.
간호사가 기록된 번호를 보고 아이들의 정보를 맞춰가며 보호자들에게 설명하는 사이 나는 조용히 창문 가까이 다가갔다. 죄송한데요? 내가 물었다. 박빈, 원빈, 원산모 아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기록을 확인하더니 유리창 너머 한 아이를 가리켰다. 저기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애기요. 남자아이예요. 작았다. 연한 피부, 조그만 코, 입술이 오므라들었다 펴졌다 하는 모습.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언젠가 그 눈이 떠지면 무엇을 보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유리창에 손을 대지는 않았다. 그저 짧게 속으로 인사만 했다. 안녕. 너를 만든 사람들도 너를 둘러싼 상황도 하나같이 엉망이야. 그래도 너 자체는 잘못이 없어. 나는 거기까지였다. 조용히 창문에서 물러나려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왔었네. 돌아보니 엄마가 서 있었다. 수술복 대신 입원복으로 갈아입고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묶어올린 상태였다. 출산 후라 그런지 얼굴은 조금 더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다름없이 또렷했다. 언제부터 있었어? 엄마가 물었다. 방금 왔어요. 아기 봤어? 응. 어때? 엄마가 묻는 말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내가 너무 예쁘다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작아요. 근데 열심히 숨쉬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의 입가가 살짝 올라갔다. 그치? 너 낳을 때랑 비슷하다고 하더라. 엄마가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얼굴형이 좀 네 쪽을 많이 닮았다고. 엄마, 내가 말을 잘랐다. 이제 그만 나랑 이 아이를 엮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바뀌었다. 뭐? 이 아이가 엄마 아이라는 것도 민수 씨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다 엄마 솔택이잖아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 아이 인생에 내가 꼭 끼어들어야 할 이유는 못 찾겠어요. 너는 동생을 그렇게 버리고도 마음이 편해? 엄마가 쏘아붙였다. 그 아이는 엄마가 만든 아이예요. 내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만든 죄가 아니니까 내가 다 떠안을 이유도 없어요. 그걸 동생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떠넘기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너 정말 냉혈한이 됐구나. 엄마가 말했다. 피도 눈물도 없고 역시 요즘 애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건 어느 쪽일까요? 내가 조용히 되물었다. 엄마,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아이한테도 나중에 솔직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아니면 평생 거짓말로 둘러댈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눈을 부릅떴다.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엄마가 말했다. 네가 뭘 안다고. 엄마 인생은 엄마가 책임져요. 내가 뒤돌아서며 말했다. 나한테까지 책임지라고 하지 말고. 너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면 끝일 줄 알아?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네가 지금 뭘 버리고 있는지 알아? 나중에 나 늙고 힘없어지면 결국 날 챙길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건 엄마가 평생 사람들에게 했던 선택의 결과죠. 내가 말했다. 저한테 의무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신생아실에서 멀어졌다. 엄마가 뒤에서 뭐라고 더 소리를 지르는 것 같지만 귀에 넣지 않았다. 그때 알았다. 내가 지금 끊고 있는 건 단순히 엄마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내가 평생 딸이라는 이름으로 맡아왔던 모든 역할들. 희생하는 사람, 대신 책임지는 사람, 화해를 만들고 분위기를 맞추는 사람.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내려놓는 중이라는 걸. 그래서 힘들었고, 그래서 필요했다. 별표 그로부터 한 달 후 나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다. 회사와도 가깝고 한강공원까지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의 작은 오피스텔. 전세 대출까지 끌어모아 겨우 구한 곳이었다. 그래도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올 때마다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누구의 가방도 내 허락 없이 현관에 놓여있지 않을 것이다. 부엌의 컵 2개는 원하면 내가 꺼내 쓰고 원하지 않으면 싱크대에 그냥 둘 수 있었다. 침대 위의 이불은 오로지 내 몸냄새만 품고 있을 것이다. 그 사실만으로도 숨 쉬는 게 조금 쉬워졌다. 짐을 어느 정도 풀고 책장 위에 작은 식물을 하나 올려놓았다. 화분 가게에서 처음 키우는 거면 이게 좋아요. 잘 안 죽어요. 라고 추천해준 스투키. 저렇게 얇디 얇은 잎에서도 생명이 나오는 게 신기했다. 이사 첫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집에서 혼자 잠을 잤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 역동에서 들리는 누군가의 피아노 소리, 위층에서 가끔 쿵쿵 울리는 발소리. 모두 낯설었지만 무섭지는 않았다. 오히려 여기에는 아무도 나를 공격하러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해서 좋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엄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모 말에 따르면 산후조리는 근처 조리원 대신 집에서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조리원에 가면 다른 산모들과 부딪힐 일이 많고 규칙도 많아서 엄마가 못 견딜 가능성이 높았다. 민수는 출산 이후 한 번도 엄마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아이 출생신고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누구를 아버지로 올릴지,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할지부터 정리해야 하는데 둘 사이의 대화가 완전히 끊긴 상태라 진척이 없다고 했다. 요즘 네 엄마 친척들 사이에서 왕따기수 타게 됐다. 이모가 전해줬다. 말이 좀 세긴 한데 다들 이제는 네 엄마 말보다 너 말을 더 믿는 분위기야. 그게 꼭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내가 말했다. 그렇지. 이모가 한숨을 쉬었다. 너한테도 원래 관심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너 괜찮다며 연락 오는 것도 부담이고 네 엄마가 혼자 튀는 것도 문제지. 그래도 적어도 이제 네가 항상 미친 사람 취급 당하는 건 아니니까 그게 어디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과 엄마가 외로워질까봐 묘하게 신경 쓰이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했다. 엄마가 외로워지는 게 불쌍하다라는 감정과 그래도 그 옆에 있어주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무겁다라는 감정은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전 같았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불쌍하다고 느끼면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고 돌아가지 않으려면 불쌍하다고 느끼지 않기 위해 억지로 마음을 다독였을 것이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별표 이사가 끝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다. 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과 삼각김밥 2개를 샀다. 새집 첫 주말을 맞아 혼자 조촐하게 기념하고 싶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다. 정은 선생님, 오늘 세션에서 얘기하신 내용 잘 정리해 보셨어요? 나는 더 이상 엄마의 이야기 속 조연으로 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게 앞으로 지우 씨에게 큰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네, 그 말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가끔 흔들리겠지만 그래도 기준은 한번 세워봐야겠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순간이었다. 낯익은 그림자가 복도 끝에서 보였다. 유모차.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 왔네? 엄마였다. 머리가 쭉 뼈서는 느낌이 들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든 길을 찾아왔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내가 겨우 물었다. 이모한테 물어봤지.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네가 이사했다며 주소까지 안 알려줬길래 내가 알아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 말 속에는 그래도 결국 알아내는 나라는 뿌듯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유모차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여전히 작고 여전히 연약한 아이가 거기 있었다. 눈을 감고 곤히 자고 있었다.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조금 나와 있었다. 잠깐 들어가자. 엄마가 말했다. 차에서 내리고 바로 올라오느라 나도 너무 힘들어. 약속도 안 하고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내가 네 엄만데 무슨 예약이야. 엄마가 코웃음을 쳤다. 너도 엄마 되면 알 거야. 애 데리고 움직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는 한숨을 쉬었다. 잠깐만요. 아이는 복도에 두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결국 나는 문을 열었다. 엄마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유모차를 밀고 신발장 앞까지 들어왔다. 나는 아이에게 바람이 덜 들어오도록 현관문을 최대한 빨리 닫았다. 이 상황이 싫다고 해서 아이까지 춥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우와, 집 좋네. 엄마가 둘러보며 말했다. 역시 요즘 애들은 혼자 살아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월세야, 전세야? 그건 엄마가 알 필요 없어요. 엄마가 코웃음을 쳤다. 말투 좀 봐라. 어쨌든 애기 좀 안아볼래? 그제야 엄마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네 동생이다. 인사 좀 해라.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도 누가 안아주는지 다 느끼거든. 나는 유모차를 내려다보았다. 작은 얼굴, 깃털처럼 가벼운 숨. 눈이 감겨 있어서 아직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누구의 인생을 닮을지 알 수 없었다. 괜찮아요. 내가 말했다. 안아보고 싶지 않아요.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넌 진짜 정이 없다. 엄마가 말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냐. 어릴 때는 그래도 엄마한테 안기기도 하고 재롱도 피우더니. 안 변한 건 엄마예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어릴 때도 지금도. 그래, 또 시작이다. 엄마가 소리쳤다. 계속 그 소리만 하지?
내가 얼마나 나쁜 엄마인지, 네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거 다 세상에 떠벌리고 다니지? 엄마가 떠벌려서 사람들이 이미 알더라고요. 내가 말했다. 저는 오히려 말 안 한 편이죠. 엄마의 입술이 떨렸다. 내가 이렇게 애까지 데리고 온 이유가 뭔지 알아? 엄마가 물었다. 모르겠네요.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온 거야.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네 남편이랑 애 가졌다는 거 받아들이기 힘든 건 인정해. 근데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야.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고 꼬일 때도 있고. 그래도 가족은 가족인 거야. 가족이니까 더 선 넘으면 안 됐어요. 내가 말했다. 지금이라도 받아들이면 다 같이 키우면서 함께 키울 생각 단 1%도 없어요. 내가 잘랐다. 그 아이에게 잘해줄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아이를 핑계 삼아서 저를 다시 엄마 옆에 묶어두려는 시도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조용해졌다. 잠시 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야? 나는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엄마는 사람으로 보면 좋은 면도 있었어요. 내가 말했다. 밥도 잘 챙겨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누구보다 빨리 움직이고. 근데 엄마라는 위치에서 보면 저한테 너무 잔인했어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 눈물을 보고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 대 사람으로만 볼게요. 내가 덧붙였다. 피부치로서도 엄마로서도 말고 그냥 한 사람. 그게 무슨 뜻이야? 엄마가 물었다. 앞으로 제 삶에 엄마를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천천히 말했다.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엄마 부탁 들어줄 일도 안 만들 거고 생일이라고 연락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엄마의 입이 떨렸다. 너 진짜 나 버리겠다는 거야? 저는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제 삶을 조종하게 놔두던 예전의 저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게 없으면 앞으로 조금은 덜 괴롭고 덜 미워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엄마는 잠시 말을 잃었다. 바닥을 보다가 갑자기 웃음 같은 걸 터뜨렸다. 그래, 엄마가 말했다. 너도 나 닮아서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이었지. 그걸로 얼마나 내 속 긁었는지 알아? 그 성격 엄마한테 배웠으니까요. 좋아,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너도 네 삶 살고 나도 내 삶 살자. 나도 너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할게. 그 말은 나를 겨냥한 독설처럼 들려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해방 선언처럼 들렸다. 네 마음대로 살아. 엄마가 덧붙였다. 나중에 후회해도 난 돌아보지 않을 거야.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잠시 나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유모차 손잡이를 다시 꽉 잡았다. 가자. 엄마가 아이를 향해 말했다. 여긴 우리 있을 곳 아니다. 유모차 바퀴가 현관 바닥을 긁으며 돌아갔다. 문 앞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한 번 더 봤다. 이대로 평생 보지 못해도 이상하지 않을 얼굴. 잘 살아. 나는 속으로만 인사했다. 그리고 문을 열어 엄마와 아이를 배웅했다. 문이 닫히고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잠기는 소리가 났다. 딸깍. 그 작은 소리가 내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현관에 기댄 채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감각이 올라왔다. 홀가분함,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별표.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엄마에게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다. 아마 평생 내 안에는 엄마가 심어놓은 것들이 여기저기 남아있을 것이다. 누군가 화를 내면 무조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거절을 하면 상대가 나를 버릴 것 같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내 탓 같고, 그 모든 감정과 반응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는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알았다. 그게 진짜 나가 아니라 엄마와 함께 살면서 배운 어떤 생존 전략일 뿐이라는 걸. 그러니 언젠가는 그 전략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걸. 핸드폰 알림이 울렸다. 민수, 잘 지내? 오랜만에 온 메시지였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이제는 좀 괜찮아요. 민수 씨는요? 그는 꽤 오래 있다가 답장을 보냈다. 나도 이제야 조금 사람처럼 사는 기분이야. 상담도 다니고 이사도 하고 일도 다시 시작했어. 네 엄마랑은 완전히 연락 끊었고. 잠시 후 또 하나의 메시지가 왔다. 그때 진짜 미안했고 언젠가 너한테 사과할 자격이 생길 만큼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 그때는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나였다면 이미 충분히 사과했어 라며 그를 위로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너도 힘들었지 라고 말하며 그의 죄책감을 덜어주려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러지 않기로 했다. 그건 민수 씨 몫이에요. 저는 저대로 잘 살게요. 민수 씨도 본인 인생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더 이상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다. 그게 좋았다. 지금의 우리 사이엔 빈칸이 있는 게 맞았다. 그 빈칸 덕분에 서로의 삶이 서로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테니까. 별표.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아침엔 출근 전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고 주말에는 한강공원까지 걸어나가 강물을 바라봤다. 가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콕 찌르듯 아프기도 했지만 그 감정도 언젠가는 익숙해질 거라 믿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상사는 나에게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거울을 보니 눈 밑 다크서클이 예전만큼 진하지 않았다. 밤에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누워있는 날도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시간이 불안했을 것이다.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라는 죄책감이 몰려왔을 것이다. 이제는 그 시간을 휴식이라고 불렀다. 언젠가 정은 선생님이 상담 중에 이런 말을 했다. 지우 씨,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상처를 준 사람이랑 죽을 때까지 싸우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감정들이 남아있든 말든 그 말이 자꾸 생각났다. 엄마를 0으로 만들 수도 100으로 만들 수도 없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내 과거의 일부였고 내 몸에 흐르는 피의 일부였다. 동시에 내 현재와 미래에는 최대한 섞지 않고 싶어하는 존재였다. 둘 다 사실이었다. 그 사실을 안고 사는 게 아마도 내가 남은 인생 동안 해야 할 일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다는 걸 조금 늦게야 알게 되었다. 어느 겨울밤,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다. 나는 혼자 창가에 서서 흰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 아래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도시 소음도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도 그 순간만큼은 멀게 느껴졌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의 첫 페이지를 넘겼구나.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희생자로만 기록되던 장을 끝내고 드디어야 자신으로 적어내려가는 페이지. 아직은 서툴고 가끔 글자가 삐뚤어지고 문장이 엉망일 수도 있다. 그래도 그 문장을 쓰는 손은 온전히 내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살만한 인생을 얻었다고 느꼈다.